타운 내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마약 중독자들과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는 불법 판매상까지 모여들고 있어서 LA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마약 및 약물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한인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팔로스 버디스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4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 대비하면서도 유세 등 바쁜 선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가 여성 출산 결정권 투쟁을 주제로 새로운 버스 투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출정식을 개최하며 낙태권 폐기 책임이 트럼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이유는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업계 내 경쟁 심화, 정부 지원 지연 등이 한꺼번에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 주지사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최근 수정에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일제침략과 항일운동 역사를 축소해 서술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다퉈 현장 방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다저스 입단 후 처음으로 친정팀 엔젤스 홈구장을 찾았습니다. 홈런과 도루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팀은 연장 끝에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엔젤스는 경기는 패했지만 벤 조이스가 105.5마일의 광속구를 던지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공을 던졌고 가장 빠른 공으로 삼진을 잡은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덥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이 음악 들으시면 제가 뭘 하려 하는지 예상이 될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TV 많이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네. 날씨 음악입니다. 네. 날씨 먼저 전해드리고 주요 뉴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닙니다. 애리조나 등 서남부 지역에 이례적인 9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립기상청이요, 샌프란시스코 동쪽인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부터 서부 해안, 애리조나 남부 국경에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경보 영향권에 든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된 이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피닉스 이렇게 서남부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번 주 금요일 6일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폭염을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험한 폭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역대 1일 최고 기온이 다수 경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중 기온이 온화하기로 유명한 LA, 이 얘기도 오래전 얘기예요. 104도 넘는 기온이 예보돼서 지금 기상당국 그리고 보건국, 카운티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우드랜드 힐즈 지역은 어제 106도 이미 찍었고요. 그리고 내일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가장 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는 금요일, 과연 우드랜드 힐즈 지역 몇 도까지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모나 지역은 104도, 다운타운 일단 99도, 100도 이렇게 예보되고 있는데 금요일 더위가 절정을 치달을 때 100도를 넘어갈 것으로 다운타운도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이 100도를 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시내 곳곳에 주요 공공시설에 냉방 쉼터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냉방 쉼터 쿨링센터라고 저희가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쿨링센터에 인터넷, 와이파이 잘 됩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요. 뭐 간단한 다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늦게 가면 없어요. 네. 하지만 집에서 있기 조금 힘들고 에어컨을 틀어놓자니 전기요금도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은 인근 쿨링센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지난 5월 27일부터 어제까지 100일 연속 100도 이상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도 이상 유지한 기간은 76일이 원래 1993년 최장기였는데 어제 100일을 넘었습니다. 계속 이 기록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 대기 상층에 형성된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지표면을 짓누르면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차단해서 지금 고온현상,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기상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텍사스에는 뇌우를 동반한 폭풍과 예보되고도 있고 동부 지역에는 예년보다 따뜻한 온화한 기후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온화해서 좋겠다가 아니라 전부 다 이상 기후예요. 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변을 저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팔로스 버디스 지역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지역에서 지난 이틀 동안 200가구 넘게 전력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결국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지역에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앞서 이 지역 전력 공급 업체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화재 발생 위험을 이유로 지난 일요일에 149가구, 월요일에 105가구의 전력을 차단되면서 총 245가구의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전력 차단은 하수 시스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수 시스템 마비로 이 지역의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로 주 정부는 가스와 전력이 차단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주 정부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팔로스 버디스는 오랫동안 산사태 문제를 겪어왔지만 지난 2월 기록적인 폭풍으로 집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 주에 10인치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와 올해 폭우로 지형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일주일에 9인치에서 12인치 정도 땅이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렌초 팔로스 버디스가 현재 도로 균열, 건물 침하, 이로 인한 강제 퇴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최근 급격한 집안 이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신의 집과 거리가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큰 불안감에 쌓여 있다며 뉴섬 주지사에서 팔로스 버디스 지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지역이 수십 년 동안 산사태 위험을 겪어왔지만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 집안 이동은 너무나 거대하고 파괴적이어서 한 도시나 한 주택 소유자 단체가 이 부담을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측은 현재의 비상사태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가스와 전력 차단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전력 손실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할인된 요금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과 기타 숙박시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가스가 차단된 주민들에게 당국은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포투기스 밴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령이 내려졌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백업 제네레이터를 동원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할 경우 이를 틈탄 약탈 행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주민들이 대피한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약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동원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노숙자 문제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체감 못하고 계시죠? 네. 그러나 시장실이나 이 시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의 성과가 빛을 보고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노숙자가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쉘터에 노숙자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리에 있는 노숙자는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숙자, 이 가운데 마약 중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노숙자들이 이렇게 마약에 손을 대면서 마약을 불법 유통하는 사람들도 점점 노숙자촌으로 모여들고 텐트촌은 점점 더 커지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속수무책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노동절이 끝나는 연휴 기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한인타운 직장인들은 타운복판 위시와 웨스턴역을 중심으로 진을 친 노숙자들과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마약 주사기를 맞닥뜨렸습니다. 타운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분노한 지역 한인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 갱단 낙서 등으로 동네가 어수선해지면서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도 뜸해지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밤새 홈리스들이 업소 입구 앞에서 진을 치면서 업주들이 매장 문을 열기조차 힘들어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경찰은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노숙자 중 일부는 매장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매장 앞에 진을 치고 있다 매장 문을 닫고 귀가하려 할 때 갑자기 매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홈리스들도 있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주민 발의안 47로 인해 마약 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해도 경범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아 어차피 곧 풀려나기 때문에 단속해도 소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크리스틴 정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은 LA 카운티가 범죄자 처벌에 관대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홈리스들이 범죄 지르는 거가 마약을 하는 거였거든요. traditionally.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마약하는 것도 중범이 경범으로 변해지는 거, 또 마리화나 같은 건 legalize 그렇게 된 후부터는 체포가 좀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 발의안 47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되풀이되는 절도 행각과 마약 범죄자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져 절도와 마약 범죄의 고삐를 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발의안 36으로 절도와 마약 범죄의 고삐를 조이는 몫은 주민들의 손으로 넘겨진 만큼 이번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은 기자가 계속 이 노숙자 마약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펜타닐 확산 그리고 마약 및 약물 남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망하는 한인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타닐 확산 등 마약 및 약물 남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망하는 한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사망하는 한인들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또다시 2년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6년 전과 비교해서는 1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에 대해 무지하고 특유의 체면을 중시하는 한인들의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 시기를 놓쳐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LA 카운티 내에서 약물 과다 복용 및 중독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망 사례는 총 3,09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3,220명, 2021년에 3,010명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6년 1,123명과 비교하면 175.3%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펜타닐 중독 때문으로 작년 사례 중 64.7%에 달하는 1,970명이 펜타닐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러한 숫자는 2022년에 1,910명에서 또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아시아계 사망자도 45명 보고되었는데 이 중 최소 6명이 한인입니다. 전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인한 한인들의 사망도 증가했는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마약 및 약물 중독 또는 과다 복용으로 자살이 아닌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한인들은 102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6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32% 많아진 수치로 지난 2022년 105명에 이어 2년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전국 한인들의 약물 사망은 지난 2018년 44명이었던 것이 2019년 72명,
2020년 97명, 2021년 98명으로 늘어나더니 2022년 100명 선을 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6년간 도합 518명이 약물 중독 및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셈입니다. 1996년도에 설립돼 28년 동안 약물 남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 선교교회의 한형호 목사는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의 경우 이민자 가정의 부모들은 마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자녀가 중독에 빠진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예방을 넘어 빠르게 치료와 재활에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인사회 특유의 체면 문화도 지적하며 마약 문제는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면 때문에 이미 손 쓸 수 없을 지경에 의료로서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마약 중독은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치유가 가능하며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는 징후가 보이면 절대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가 가주 고용개발국의 다국어 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제 LA 한인회는 지난달 29일 EDD의 다국어 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제임스 한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한인사회에서 EDD 실업수당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적극 전개해 한인들이 팬데믹 사태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EDD가 팬데믹 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활동을 벌인 단체로 LA 한인회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회 측에 따르면 EDD의 다국어 지원 자문위에는 현재 LA 법률보조재단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한인사회단체로는 LA 한인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문위 임기는 2년이며 자문위 공석이 생겨 공개 신청을 통해 해당 임기를 승계하는 형태로 LA 한인회의 현 자문위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지만 재선정 과정을 통해 2년씩 더 참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문위의 역할은 언어장애 및 영어가 불편한 계층을 위해 현재 EDD의 각종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한인회 측은 그간의 EDD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이 시간 주요 뉴스 단신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 시장실이 곧 LA 경찰국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미니크 최 한인이죠. 임시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곧 정식 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인의 후보 명단이 지금 시장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에마다이일 팅길리데스, 짐 맥도웰 전 LA 카운티 보안관도 최소 인터뷰를 받았고 유력 후보로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LAPD 국장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할 것인지 현재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LA 메트로에서 또다시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젯밤 셜먼웨이와 세플베다 블루보드 교차로 인근 벨리 지역에서 한 남성이 스크루 드라이버로 무장한 채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한인타운 길거리를 누비는 음식 배달 로봇에 이어서 쇼핑몰에 시큐리티 경비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도입된 로봇 시큐리티 가드는 쇼핑몰 내부 곳곳을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화상을 경비 사무실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특수 카메라로 쇼핑몰 내부를 쉴 새 없이 촬영하면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쇼핑몰의 이 설명입니다. 요새 식당에서도 음식 배달 로봇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쇼핑몰 가드까지 생겨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 오랫동안 뇌암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의혹에 시달려왔던 휴대전화 전자파 누명을 벗겨줄 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WHO는 그간 뇌암과 휴대전화 등 무선 전자기기가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 사이 연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험은 없다.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 대비하면서 유세 등 바쁜 선거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TV 토론은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대선의 향후 판도를 좌우할 중대 이벤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NN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10일 열리는 대선 후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적 이목 끌기 위해서 성스러운 장소를 모독했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내세웠던 각종 이슈와 관련한 입장을 조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언론에서 향후 이런 대목에 대한 집중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선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노동절이었던 2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공동 유세를 하면서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워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가격 폭등 억제, 식료품 비용 완화, 중산층 세금 인하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뉴햄프셔주를 찾아서 새로운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정리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로 선출된 뒤 해리스 부통령에게 추격을 당한 것을 넘어서 추월까지 허용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계이자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성적 거래를 통해 정치적으로 발돋움한 것처럼 시사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공세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TV 토론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선까지는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이슈를 부각하는 새로운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업적을 강조한 화보집을 냈고 북한 김정은과의 외교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해리스 캠프가 여성 출산 결정권 투쟁을 주제로 새로운 버스 투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마러라고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정식을 개최하며 낙태권 폐기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Proudly the one responsible for overturning Roe v. Wade. And Florida, you are going to hold him to it.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후원금도 밀려드는 가운데 해리스 캠프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지원을 위해 330억 원을 내놨습니다. 언론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선거 지원이라며 그만큼 해리스의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believe in my heart and soul, no one should ever be made to fight alone. We are all in this together. We are all in this together. 트럼프는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새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회담이 솔직하고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만난 사진을 10장이나 싣고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북한과의 외교를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대목에서는 더 많은 방위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는 코로나19가 망쳤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해리스 사진 밑에는 국경 정책을 망친 재앙을 초래했다며 집권하면 불법 입국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거액을 지원합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상하원 의원 선거 등을 돕는 당내 기구에 2,450만 달러를 보낼 것이라고 CNN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원과 하원 선거대책위원회에 1,000만 달러씩 지원하고
주의회 선거 승리를 위한 입법부 선거대책위원회에는 250만 달러를 보낼 예정입니다. 또 당 주지사협회와 검찰총장협회에도 각각 100만 달러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례 없는 지출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일찌감치 투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풍성해진 자금력 덕분입니다. 해리스 캠프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지난 한 주 동안 8,200만 달러를 모금했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첫 달 동안 5억 4천만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민주당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뉴햄프셔에서 유세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소기업 창업 시 세금 공제 금액을 10배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5천 달러인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세금 제한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 4만 달러를 충족한다라고 대선 캠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표준 세금 공제 방식을 개발하는 등 소기업에 대한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임기 4년 동안 2,500만 건의 소기업 창업 신고를 받는다는 목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전당대회나 유세 현장에 가면 음악들 많이 쓰죠. 신나는 음악, 좋은 음악, 또 감동적인 음악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연방 법원이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게 저작권자 허락 없이 노래 사용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바, 셀렌디옹 명곡들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 캠프 측에 내 곡을 함부로 쓰지 마라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가 흥겹게 춤을 춥니다. 배경음악은 아이작 헤이스가 작곡한 Hold on I'm Coming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트럼프 캠프에 더 이상 이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헤이스의 유족은 트럼프 측이 수년간 각종 행사에서 이 곡을 무단으로 100회 이상 틀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been found liable of sexual abuse. I know my father would not want that man playing his music. Man's been found liable of sexual abuse and some of the things that he says about women, especially black women and women of color. 트럼프가 팝스타들의 곡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바는 소속 음반사를 통해 최근 트럼프 유세에서 자신들의 노래가 쓰인 것을 파악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댄싱 퀸, The Winner Takes It All,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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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협의 없이 틀었습니다. 이 밖에 셀린 디온과 아델, 푸 파이터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수많은 가수들이 트럼프가 허락도 없이 곡을 쓰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측에는 오히려 가수들이 먼저 노래를 써달라고 제안해 대조적입니다. 비욘세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자신의 노래 프리덤을 이용하도록 허락했고 아리아나 그란데와 카디비 등도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형사 사건 선고를 연기하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정대로 18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앨런 헬러스타인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회사 기록 조작 혐의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이 인텔의 굴욕입니다. 인텔 소식 지금 3일 연속 제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에서 인텔이 제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텔이 올해 주가가 60% 떨어지며 다우존스 편입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점 등을 들어서 이처럼 전망했습니다. 인텔은 시가총액이 859억 달러로 쪼그라들면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기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20%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2021년만 해도 인텔 매출이 3배 규모였는데 이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텔이 이달 중순 이사회를 개최하고 불필요한 사업 정리, 자본 지출 축소를 뼈대로 하는 구조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 그리고 피치를 포함한 6개 신용평가사가 업무 기록 보관 규정을 위반해 4,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무디스와 S&P가 각각 2천만 달러, 피치가 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는 성명에서 이들 회사가 증권거래법상 기록 보관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정했으며 준법 감시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증권위원회는 웰스파고 등등 월스트리트에서 영업하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개인의 메신저 사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5억 4,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이유는 제각각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부분 첫 금리 인하에 오는 9월 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 크리스틴 포브스는 다른 지표와 위험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같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도파로 평가되는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로 시작해 신중한 속도로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토요타죠. 2위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도 인텔과 마찬가지인가요? 네.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근데 약간 분위기는 달라요. 법적 문제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폭스바겐이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본거지인 독일에서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6개 완성차 공장 가운데 최소한 한 곳, 그리고 부품 공장 한 곳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진은 또 30년째 유지해온 고용안정협약도 종료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자리 2만 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물론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사회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이 극약 처방에 나선 건 전기차 수요의 부진과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 예상보다 수익성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경쟁에서 밀린 유럽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르노 등 세 업체의 공장 가운데 30개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은 상반기에만 279만 대를 수출하며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켰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다음 날 공교롭게도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이른바 디젤게이트 당시 최고 경영자가 9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미국의 배기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차량 1,000만 대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은 나중에야 알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를 수습하느라 폭스바겐은 무려 44조 원이 넘는 벌금과 법적 비용을 물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FBI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었던 린다 순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전 비서실 차장의 남편인 크리스 후도 함께 압송됐습니다. 순 전 차장 부부는 중국 정부를 위해 미공개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순 전 차장이 주정부 근무 시절 대만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하거나 뉴욕주 고위 관리에 방중을 주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 정부 대표들은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던 순 전 차장의 남편을 위해 수백만 달러 거래를 알선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관리의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오리고기 요리를 순 전 차장의 집으로 배달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동부지검은 대변인을 통해 순 전 차장 부부 구금 사실을 확인하고 브루클린에 있는 법원의 판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총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꾸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총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기와 함께 방치된 아이들이 실수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살짜리가 친척들을 총격 살해하는 등 아동 연관 총기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유타주 리하이시의 한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 안에 혼자 있던 8살 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실수로 자신에게 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소년의 어머니는 차에 아들을 남겨둔 채 편의점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기는 차량 좌석 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안전장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머니에게 적용된 혐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곧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타주에서는 불과 2주 전에도 5살 소년이 집에서 실수로 권총을 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역시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가정집에 보호자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총기로 4살짜리 여아를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10살, 9살, 4살짜리 쌍둥이 등 아이들 4명이 있었는데요. 쌍둥이 중 1명이 형제 자매 중 1명이 쏜 총에 맞아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누가 총을 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도 11살짜리가 집에 있던 총으로 친척 82세 전직 시장과 그의 딸을 쏘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민든시 경찰은 한 가정집에서 총에 맞아 숨진 시신 2구가 발견됐다라는 신고를 받았고 전직 시장과 그의 딸로 확인됐습니다. 11살짜리 총기를 발생한 11살짜리 아이는 1급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전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컬럼비아 대학교에 시위대가 돌아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가 개학을 맞아서 이 때문에 출입문 등 교내 외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정이 아무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컬럼비아 대학교 새 학기 첫날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생증, 신분증 확인 절차를 마친 뒤에야 교내 진입이 허용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개학에 맞춰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경비를 이같이 강화한 것입니다. 뉴욕의 명문 사립 단과대학교 쿠퍼 유니언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이 개학 깜짝 선물을 받았는데 깜짝 선물이 정말 큽니다. 신학기 학비를 전부 다 탕감해 줬습니다. 쿠퍼 유니언의 학비 45,000달러 안팎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모든 학생이 절반가량인 22,000달러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측의 추가 조치로 4학년생은 나머지 절반의 학비도 내지 않고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측은 내년부터 3년간 모든 4학년 재학생의 학비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올해 쿠퍼 유니언에 입학한 신입생도 4학년 때는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학생에게 학비를 받지 않는 대학은 군사관학교를 포함해서 10개 정도인데 쿠퍼 유니언의 전통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밖에 미국 화재 소식 KBS가 정리합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는 한 소년, 무슨 이야기를 듣더니 누군가에게 다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소년은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모두와 기쁨을 나누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병원에서 지난주 공개한 영상입니다. 화면 속의 소년은 6살의 존 헨리로 좌심형성 부전증후군이라는 선천성 질환을 안고 태어났는데요. 6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 5월 심장 이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존 헨리는 수술과 재활을 마친 뒤 지난달 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가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기 기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야구장, 개 한 마리가 야구장 이곳저곳을 자기 집 마당처럼 뛰어다니더니 선수와 코치들만 출입할 수 있는 덕아웃으로 돌진합니다. 곧이어 잔디 위에 시원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까지 하는데요. 미국 마이너리그 야구팀 클리워터 트레셔스의 신입 배트 도구로 발탁된 경기 보조견 루시의 모습입니다. 이날 경기는 루시의 공식 데뷔전이었는데요. 구단 측은 온갖 사고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루시에게는 큰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어딘가 향하는 여성. 문을 열고 들어가 무언가를 보고선 감격 어린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건 과거에 잃어버린 그녀의 반려묘였는데요. But it's been 11 years and I'm just speechless that I have my cat back. It's just, I never thought it would happen. 지난달 12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11년 전 개 때문에 놀라 집을 뛰쳐나간 고양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뒤졌지만 허탕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마음이 아파서 고양이를 안아보지도 못했다는데요. 다행히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던 덕분에 야생에 머물던 반려묘가 되돌아올 수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Whatever side of the Freeway Series, people standing in appreciation as we all witness greatness. 박수 소리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LA 다저스가 지금 LA 엔젤스와 프리웨이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시리즈 하고 있는 가운데 다저스로 이적한 오타니 선수가 LA 엔젤스 홈구장을 찾은 것 이적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홈구장 예전 홈구장 친정팀을 방문했다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죠. 친정팀을 방문한 오타니를 반기는 LA 엔젤스 홈팬들의 열렬한 기립박수였는데 중간중간에 야유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다저스 유니폼들 많이 입고 계세요. 어제 경기는 엔젤스 스테디움에서 벌어졌는데 다저스 홈구장이 아니라 네, 요새 다저스 응원하는 LA 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타니 때문이죠. 오타니,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으로 이어지는 이 다저스의 타선, 이 선수들의 인기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플레이오프 이번에 월드시리즈 우승 못하면 다저스는 정말 큰 반성해야 돼요. 어제 다저스는 이런 엔젤스와 2대2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내지 못하고 연장까지 갔는데 연장 접전 끝에 6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장에서 오타니를 거르고 무키 베츠와 승부를 선택했던 엔젤스, 무키 베츠에게 3점 홈런을 얻어맞았어요. 엔젤스와 다저스의 다른 점 어제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났죠. 피할 타선이 없습니다. 엔젤스는 옛날에 오타니만 피하면 되잖아요. 마이크 트라웃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도 하고요. 마이크 트라웃은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랜 기간 부상으로 빠져있으면 90마일 이후 던지는 투수들의 공에 반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역으로 1년 정도 꾸준히 경기에 나가야 90마일 후반대 100마일대 공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라웃 나이도 들어가고 몸집은 점점 거대해지고 부상으로 잘 뛰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엔젤스죠. 앞으로 계약이 6년 정도 남아있는데 엄청난 돈 연봉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어제 엔젤스는 다저스에게 2대6으로 패했지만 요새 지금 엔젤스 하면은 딱 한 선수 역시 굉장히 화제되고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벤 조이스라는 선수인데 어제 공을요. 빠른 공으로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벤 조이스인데요. 이 공에 주목해 보시죠. 딱 봐도 엄청난 속도죠. 조이스는 미소를 짓고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확한 측정 결과 시속 105.5마일, 약 169.8km였는데요. 170km를 넘긴 좌완 체프먼엔 조금 못 미쳤지만 삼진을 잡은 공 중에는 가장 빨랐고 오른손 투수 최고 구속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거의 170km예요. 네, 엄청난 속도의 공을 어제 던졌습니다. 벤 조이스 선수 팔꿈치 인대 수술 후에 공이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엔젤스에서 이렇게 올해는 못 있겠죠. 딴 팀으로 곧 가겠죠. 네. 자, 파리올림픽에서 꿈에 그리던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전지희 선수, 탁구 전지희 선수, 신유빈 선수 옆에서 같이 있었죠. 교화 선수예요. 네. 신유빈 선수와 함께 새 인생을 선물한 한국의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이 소식 다는 못 전해드릴 것 같은데 좀 들어보시죠. KBS입니다.
16년 만에 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메달을 확정지은 순간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은 세 번째 올림픽에 도전한 맏언니 전지희였습니다. 박수 쳐주는 것도 돌아보는 순간 너무 대단한 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스스로서 너무 행복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된 지 만 13년. 오직 올림픽 메달을 위해 한국행을 택한 18소녀는 30대 베테랑이 돼서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소중한 메달 예뻐요. 디자인 진짜 예뻐요. 파리올림픽 전후로 전지희는 행복한 탁구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그저 어린 동생이었던 신유빈과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 내용도 다소 예민했던 성격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